그런데 이제 뭐 오늘 좀 자꾸 옛날 얘기로 돌아가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김정념 비서실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지금 벌써 이제 나이가 90이 넘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전에 회고록에 잠깐 써놓은 부분인데 동아일보 오늘 아침 신문에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이 최태민 씨와 그때 서로 만나고 했던 게 정말 문제가 많았다. 그때도 나한테 최태민 씨가 이제 뭐 기업한테 이제 뭘 도움을 줘야 된다 해가지고 뭐 대출 민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절한 적이 있었다. 근데 지금 그 딸 최순실은 더 악질인 것 같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들어보니까 좀 이 미연에 막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나 지금 이 수법이 또 똑같은 거 아닌가. 과거에 최태민 씨가 소위 이제 영의 박근혜를 등에 업고 기업들한테 뭐 돈을 뭐 받아낸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해 가면서 사익을 챙긴다든지 이런 게 지금 그 딸 최순실 씨가 한 행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수법은 같은데 이제 저는 이 김정념 전 비서실장의 그 기사를 보고 좀 눈에 띄었던 거는 그때 청와대 안에 시스템이 지금보다 나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 견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 김정념 전 비서실장이 그 수석 비수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 얘기를 노골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청와대 안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도 혹시 그 큰 영예가 이렇게 부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다 그 정신 차리고 이런 건 도와주지 마라, 얘기 들어주지 마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 이게 가능했을까? 그렇게 치면은 정말 1970년대에 이 청와대에서가 외려 지금보다 시스템이 나았다는 면에서는 참 한편으로는 더 좀 참담한 심정이 들었고요. 근데 이게 좀 그 흥미로운 건 또 하나가 김정념 전 비서실장에게 이 부탁을 했을 때가 그 박정희 대통령이 친국을 하기 전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렇죠. 77년 네. 친국 전이었다라고 하니까 이미 그 전에도 최태민은 그 당시 큰 영예를 뒤삼아 가지고 이렇게 기업들의 후원을 받는데 이 박근혜 당시 영예를 이용을 했던 거죠. 근데 아마 그 청와대에서 어릴 때부터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은 그래서 당시 큰 영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김정년 비서실장이 물어보니까 구국선교단의 후원업체다라고 하면서 건설업체 하나랑 섬유업체 한 곳을 얘기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후원을 받아서 아마 그 구국선교단의 막 행사들을 같이 다닌 자료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최태민한테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행사 치르느라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생각해서 그쳤을 텐데 최태민은 100만 원을 받았으면 70만 원은 자기 돈을 챙기고 30만 원 가지고 행사 치른 건데 그런 속내까지 과연 그러면은 당시 큰 영예가 다 꿰뚫어 볼 수 있었을까? 뭐 그런 것들은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았나. 그게 지금 40년이 지나 이 파국까지 오지 않았나. 결국 그러니까 뭐 그게 능력의 문제이긴 하지만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면 좀 그런 추론도 됩니다. 네, 지금 보면 진짜 수법 좀 최순실 씨와 이 최태민 씨의 수법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큰영애가 업체 두 곳의 융자 얘기를 이 김정년 이 비서실장한테 하면서 나에게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융자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업체가 대기업이 아닌 하나의 작은 건설업체 한 곳과 섬유회사 한 곳인데 이 사람들을 좀 해결을 해달라 이렇게 콕 찍어서 했다는 거 보면 최순실 씨가 뭐 KD코퍼레이션 이런 쪽으로 부탁을 했던 것과 굉장히 좀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제가 보면 장하다 최순실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여기 대입을 해보면 나타나는데요. 그 당시 상황에서 김정념 전 비서실장을 현재 박근혜 대통령으로 그리고 구국봉사단을 K스포츠 미르재단으로 그리고 최태민을 최순실로 바꿔놓으면 그 수법과 행태가 너무나도 똑같다는 얘기, 그 생각이 판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유경재단 그리고 구국 선교단 이런 걸 통해서 기업들로부터 팔을 비틀어서 갈취하는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함께 배우지 않냐 생각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 김정념 전 비서실장이 최태민도 참 나쁜 사람인데 언론을 보니까 최순실이가 최태민 아버지보다 딸이 더 훨씬 더 악랄한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보면 현재 최순실 씨는 최태민 씨의 수법을 더욱더 개량해서 지능적으로 이 부정축제 개인 비리에 활용한 건 아닌가라고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그 최순실 씨나 최태민 씨 일가의 그렇게 옛날 40년 전 수법을 그냥 딸이 또 이어받는
그러한 대목도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죠. 근데 저는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그때 당시 큰형의 박근혜 대통령이 70년대 아무리 그 20대 뭐 중반의 나이라고 하지만 이런 잘못된 민원, 잘못된 이런 식의 청탁을 이제 예사롭게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라는 거죠. 그러한 사고와 인식이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된 뒤에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제 현재의 모든 비극이 초래된 거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최순실 씨 또 최태민 일가의 이 상당히 나쁜 이런 여러 의도와 또 기획에 의해서 지금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풀리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사실 키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지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좀 더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했더라면 사실 그 부분에서 사실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사실 그 지금 김정년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 통치 18년 동안 거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비서실장을 예, 비서실장을 했죠. 한 10년 가까이를 비서실장을 했는데 사실 김정년 실장이 1978년 12월 달에 물러납니다만 그 뒤에 이어받았던 사람이 김계원 비서실장 아닙니까? 김계원 비서실장은 육군참모총장 출신이긴 하지만 청와대를 장악하는데 실패했거든요. 그 때문에 이 차지철 경호실장이 바로하는 바람에 결국은 11.6이라는 비극적인 사태까지 이어졌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상 김정년 비서실장은 물론 뭐 유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고비 때마다 박정희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했느냐는 비판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도 이 지금 개발연대를 그대로 나름대로는 깨끗하게 그래도 좀 큰 무리 없이 끌고 올 수 있던 데는 상당히 김정년 비서실장이 보좌가 필요했다는 부분이 참 도움이 됐다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할 대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고 난 뒤에 사실은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같이 아버지 세대 또는 아버지를 도와줬던 세대들 이런 분들하고 상당히 많이 이렇게 교류를 했는데 그 명단에 보면 김정년 비서실장은 항상 빠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남덕우 부총리나 뭐 네. 김용환 전 재무장관 이런 분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진짜 박정희 대통령을 10년을 보좌하면서 누구보다도 그 가계에 대해서 잘 알고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해초리를 들 수 있는 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김정년 비서실장을 곁에 두고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도 저는 이 사체가 빌어진 조그마한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김정년 전 실장은 박정희 기념사업회 이사장입니다. 네. 이사장이고 실제 보면 김정년 사단, 그러니까 보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경제개발연도에는 김학렬 사단이 있고 김정년 사단이 있습니다. 김학렬 부총리가 일찍 죽고 나서 69년부터 78년까지 그리고 이분 이 김정년 실장은 원래 조선은행 출신이에요. 네. 한국은행 초기 멤버고 재무부 이재국장 거쳐서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하다가 이제 비서실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삼성 개원 직후죠. 들어오게 되는데 이분 밑에서 어떻게 보면 이 김정년 실장의 가장 보면은 뭐랄까 아바타라고나 할까요? 가장 가까운 파트너가 바로 김용환. 얼마 전에 보면 한 보도가 된 바 있죠. 네. 자민련 수석 부총재는 김용환, 재무장관도 어떻게 보면 김정년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여 안 한 건 아니고 또 보면은 이 김정년 실장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조카 사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종인 의원이 조카 네. 사위입니다. 조카 사위고 뭐 김준경 교수라든가 이런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이 돕고 있고 어떻게 보면 김정년 실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서 한 발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조금 아래 단계인 한 세대 조금 아래인 뭐 김용환 그다음에 뭐 안병훈 이런 7인회라고 있죠. 네. 뭐 이런 쪽에서 좀 잘 보필하겠거니 하고 오히려 보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보면 혹여라도 딸에 의해서 혹여라도 나중에 혹시 뭐 좀 흠집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지난번 김종필 전 총리 말씀 못 들었어요? 아니 예. 그랬잖아요. 기자들이 김종필 전 총리한테 가서 가서 좀 얘기 좀 하시죠. 아이고 무슨 소리요. 천하 고집이요. 내가 무슨 얘기하면 니까 것이 뭐 알아. 그럴 것인데 라고 보면 이미 보도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김정년 실장이라 할지라도 박근혜 대통령 옆에 가서 뭐랄까 아마 접근 자체가 안 됐을 거예요. 제대로. 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김 전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당시에 그럼 최태민 씨가 누구냐? 네. 근데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하는 사업, 그러니까 구국봉사단의 후원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최태민 씨가 꿈을 꿨는데 유경수 여사가 나타나서 내 딸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나한테 써서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년 실장이 아니 대출이랑 그거랑 도대체 무슨 관계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꿈 얘기는
이게 그 꿈을 편지에다 썼다는 얘기가 사실인 것 같아요. 이 김정년 네, 비서실장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최태민이 그 나중에 뭐 여성 월간지하고 인터뷰할 때는 꿈 얘기는 쏙 빼거든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 전에의 뭐 사이비 뭐 그 종교 유사한 그런 거를 하려고 했던 이력을 없애기 위한 거였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 기사에서 이런 얘기를 큰영애가 하니까 김정년 실장이 너무 말 같지 않은 이해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얘기였다라는 취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사기 기질이 농후한 사람인데 유독 이제 그 당시 큰형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날의 비극이 됐고 또 하나는 구국 선교단의 그 모토가 승공, 멸공, 뭐 반공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그 당시 정권에서 내거는 가치와 일맥상통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최태민이 그쪽을 건드린 거죠. 제일 이제 약한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이제 나는 지금과 마찬가지 같아요.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대해서 설립 목적에 대해서 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이 구국 선교단에 대해서도 그런 멸공 승공의 그 취지이기 때문에 이 단체는 그 선의의 단체이다라고 생각한 거 그런 것들이 약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무 판박이다라는 게 더 비극적입니다. 네. 김정은 실장 입장에서는 이제 23살 먹은 영애가 와서 실장님 이거 좀 이 두 기업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니까 좀 기가 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박근혜 영예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미 75년경 초에 최태민이가 붙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 어떤 기업입니까? 구국 선교단의 후원은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당시 김정년 실장이 대통령에 직접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고해서 이러저러한데 만약에 영예가 많이 돈이 필요하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은 재무부 장관 출신이고 한국은행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금융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알아서 그렇게 마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 하라라고 지시하면서 오히려 내려서 앞으로 수석 비서관들한테 별도로 만약에 영예가 뭘 부탁하더라도 받아주지 마라라고 하면서 박승규 민정수석에게 그런 부분을 갖다 단단히 옥죄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조금 지나면 이미 박근혜 최태민이 누굴 거치지 않습니다. 직접 보면 그렇죠. 직접 직접 하게 되죠. 직접 하게 기업체. 되면서 기업들은 이 최태민은 기업한테 직접 전화합니다. 나 최태민이요. 이 큰영의 부탁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큰영애를 우리가 보조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기업들로부터 직접 이른바 돈을 갈취하고 약간 보면 사기성으로 땡기기 시작하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수희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일종의 구국봉사단의 뭐 멸공, 성공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런 측면들 때문에 사실 박정희 대통령도 은근히 이제 뭐 영예와 최태민 씨 문제는 완전 별개로 두고 일단 최태민 씨가 소위 말 정권 보위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좀 봐준 측면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이 최태민 씨가 사실 이렇게 나름대로 이 봉사단을 만들고 했던 시기가 75년 월남이 소위 말해서 공산화가 되고 나서 그때 사실 남한이 그러니까 적화되는 여러 가지 그 두려움이 상당히 우리 사회에 컸던 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 지금 그 기억으로도 그때 상당한 국가적인 위기인 것처럼 많이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일단 기독교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뭐 사이비 목사지만 기독교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이 반공과 성공을 내걸고 국민 통합을 하겠다고 나섰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 거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유신이 되면서 사실 가장 반대했던 세력이 이 지금 기독교계가 상당히 반대한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기독교의 이 교계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최태민 씨가 여러 목사들을 모아서 그렇게 지금 이제 나선 부분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도 이 사람이 우리 딸하고 여러 가지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는 있지만 이거는 정권적 차원에서 조금 같이 데리고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없잖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당시 저런 상황에 대해서 모든 비판의 초점을 박근혜 대통령한테만 다 맞추는 것도 저는 약간 조금 이 당시 시대 상황을 약간 간과한 측면이 있다. 결국은 당시 아버지였던 박정희 대통령의 책임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김정년 전 실장 인터뷰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기가 이 이야기를 1997년에 회고록을 낼 때 썼다. 일부러 썼다. 굳이 안 써도 되는 건데
이게 소위 최태민 그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된다는 생각에서 굳이 남의 이야기까지 썼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즉 이제 이 97년에 회고록 낼 때 같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정치권에 입문하기 바로 1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이 책을 모두에게 다 나눠 주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도 주었다는 얘기죠. 보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 회고록 내용을 읽으셨을 텐데 이 아쉽다. 그러니까 최태민 씨 또 그 이제 이어진 또 그 딸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도 확실히 좀 끊고 싶다는 생각에서 회고록에 일부러 남겼고 그래서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읽어봤을 텐데 아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졌을까 이제 이런 안타까움 얘기하면서 사실 이 인터뷰 한 것 자체도 인터뷰를 물론 굉장히 어렵게 이제 그 요청에 응했다고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이 인터뷰에 응해서 과거 이야기를 꺼낸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박근혜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이걸 따끔하게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 중에 김정념 전 비서실장 말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 장도 사실은 자기가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하면서 거사 동기를 박근혜와 최태민의 부적절한 관계였음을 당시에 김재규의 변호사인 강신옥 변호사가 지금 최근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예를 등에 업고 구국 여성 봉사단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돈을 갈취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여성 정치 지망생들을 운영위원으로 한 20-30명 앉혀놓고 그 사람들을 성추행하고 성추문이 끊이지 않아서 이것들이 중앙정보부로도 보고가 되고 있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정 조치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박근혜 영예를 그 봉사단의 단장으로 만들고 명예총재로 최태민을 하는 걸 보고 아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 하고 김재규 전 중앙공무원이 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최태민이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현재 그 딸 최순실이 똑같은 그 행태로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탄핵 그리고 조기 하야 국면의 위기까지 오게 하는 데는 그런 그 역사적인 운명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 게 우리 알게 모르게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김재규가 보면 중앙정보부장 하다가 하고 차지철이가 계속 말리고 하는 바람에 진짜 아까 우리 서영호 소장 말 맞다나 야수의 심장으로 박정희를 쏘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삼성 개헌할 때 국권보안사령관으로서 모든 정치 공작했던 것이 김재규입니다. 그다음에 유신헌법하고 우리가 유명한 70세 긴급 조치할 때 중앙정보부 차장으로서 실제 정치 공작을 담당했던 계열은 김재규입니다. 76년부터 그야말로 3년 동안 중앙정보부장 하면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던 것이 김재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재규가 죽었을 때 지금도 아직까지 뭐 갑론을박이 있고 사실 그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집권한 신군부가 그 미국이 전혀 개입한 게 없어라고 잘랐어요. 왜냐 그 잘랐기 때문에 어떻게 신군부는 미국으로부터 승인받기가 빨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78년, 79년 특히 박정희 대통령 79년 10월 26일 날 서거한 그 즈음에 갑자기 왜 뜬금없이 정선 육군 참모총장 갖다가 끌어들여서 김재규가 총을 들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퀘스천 마크가 있으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김재규 특히 보면 저는 그 대목에서는 정말 김재규가 나중에 보면 제가 항소심 어느 순간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 보면 오늘 김재규 장군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참 기가 막힌 얘기야. 그러더니 김재규가 온갖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자기가 보면 박정희를 갖다가 쏠 수밖에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쭉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당시 최태민 구국봉사단, 새마을봉사단 그 이야기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대목하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보면 김재규 말이 마치 금과 옥조인 듯이 이렇게 남게 되면은 우리 먼 훗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후에 우리 후세가들은 김재규가 뭐야? 그 의사야? 그리고 왜? 저희가 대학 다니면서 바로 그 79년 대학 2학년 때 의사 김재규 장군이랑 붙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재규를 미화할 생각은 없고 제가 봐도 옆으로 이제 샜는데 이제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예. 네. 김정년 비서실장 관련해서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민정수석실과 중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이 최 씨 관련 보고를 했는데 그때도 이 박근혜 당시 영예죠.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또 김정년 실장은 아마 지금도 큰영예는 이 최순실 씨가 자기를 좋게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보면 누가 뭐라고 하든 굉장히 강한 믿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아직도 들어요.
그게 이제 2차 담화문까지도 그랬었죠. 그럼 울먹하면서 지금은 마음으로야 인연을 끊었지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사사로운 모든 인연을 끊겠다라고 얘기하는, 모르겠습니다. 2차 담화문 발표 그때는 이미 최순실에 대해서 정말 내가 그동안 속았다라고 정말 깨닫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계속 보면은 글쎄요, 이게 이제 그 딜레마예요. 그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걸 거예요. 정말 몰랐을까? 한쪽에서는 정말 완전하게 속아서, 완벽하게 속아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꼭두가시처럼 행동을 했다라고 보는 쪽이 있고, 한쪽은 그걸 몰랐을까? 다만 좀 너무 그러니까 좀 그게 공모인 거죠. 본인은 그냥 봐준다는 거였지만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따지면 그게 공범인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근데 이 부분만큼은 뭐라고 딱 좁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쏘가왔는지 아니면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건지, 그거는 심리학자들이 나중에 다 분석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김정념 전 비서실장이 정말 90이 넘은 나이입니다. 올해 만으로 92살이신데요. 그러니까 어렵게 인터뷰도 하고 또 과거의 기록도 남겨놨는데, 이걸 좀 유심히 보셔야 될 분이 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비서실장이 정말 어떻게 보좌해야 되는지, 또 그 주변에,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원칙도 잘 지켰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이분 계속 모르겠다고만 하고 있어서 이제 뭐 검찰이 수사하면 좀 밝힐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